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고 엄마가 된 지 1년 차가 된 30대 여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잘생긴 아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고 있어요. 출산할 때의 고통은 벌써 잊어버린 지 오래고 제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맞는지 믿어지지가 않아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제 아래로 동서 때문에 골치 썩을 일이 몇 개 있어서 고민 끝에 아이가 자고 있는 새벽 시간을 활용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몇 번이나 글을 썼다 지웠다 하면서 글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을 한 건 동서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사연 채널의 애청자입니다. 저도 동서를 통해 알게 되었고 지금은 제가 동서보다 더 많이 시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올린 사연을 동서가 볼 테고 시청자분들께서 달아주시는 댓글에 앞으로 동서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동서의 태도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의 행동을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순 있겠지만 도가 지나칠 정도로 저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저보다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제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행동들을 보였고 처음에는 좋게 넘어가려 했었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동서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가만히 있는데 동서가 설쳐대니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같은 동서지간이면 서로 의지하고 도와줘도 모자란데 본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저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사건의 시작은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동서는 20대의 시동생과 결혼을 해서 아이들 둘 낳고 살아왔어요. 그동안 부족함 없이 잘 키워왔는지 애들한테 정성을 쏟은 게 눈에 보였죠. 그런 모습을 보니 좋아 보이기는 했지만 동서가 하는 행동들을 조카들이 그대로 따라하길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몇 번 동서한테 주의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제 잘못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거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자식이 부모한테 원하는 걸 말하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해주고 싶어서 돈을 쓰겠다는 건데 왜 형님이 이런 것까지 참견을 하시는 건데요? 나이는 형님이 많아도 인생 선배는 저 아닌가요? 제가 애들을 10년 가까이 키웠는데 형님은 이제 막 임신 5주 차면서 저보고 애들 물질욕에 대해 뭐라고 하시는 건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요. 형님이 식구로 들어오기 전엔 이런 걸로 지적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동서가 나보다 애들을 낳고 먼저 키웠으니 그럼 더 잘 알 거 아니야. 이건 누가 봐도 동서의 행동이 잘못된 것 같은데? 동서의 행동 하나하나를 애들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는 거 동서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나는 애들이 원하는 거 사주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방금 큰 조카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상품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이 먼저 사갔잖아. 그래서 매장 직원이 매진이라고 상황 설명을 했는데 방금 조카가 어떤 행동을 보였어? 10살밖에 안 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가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당장 자기 앞에 장난감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렀잖아. 요즘 애들은 빨리 성숙해지고 두뇌 회전도 빠르기 때문에 동서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전부 다 지켜보고 있다고. 저번에 가족들끼리 여행 갔을 때 마트에서 매진 상품이 동서 앞에서 딱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 방금 조카가 한 것처럼 똑같이 행동했잖아. 그때 정강이를 걷어차인 매장 직원이 창고에 들어가서 다음날 팔아야 될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동서한테 주지 않았어? 그때 경찰에 소송을 건다면서 매장 사장님이 뛰쳐나와 한바탕 했었지? 그 모습을 애들이 뒤에서 모두 지켜봐왔던 거고 진열되어 있던 장난감이 매진이 되니까 동서가 마트에서 보였던 기억을 떠올리고 똑같이 행동을 저지른 거잖아. 나는 이 점에 대해 조카한테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한 건데
애들 엄마인 동서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되레 애들한테 잘했다고 하는 게 옳은 행동이야? 육아 선배라고 해서 모든 걸 현명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금 애들이 보인 잘못된 행동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동서는 자기 자식이니까 편을 들어주고 두둔한 거잖아. 애들한테 옳고 그름을 일깨워주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지. 나는 동서가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 동서는 제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혀를 차며 노려보더니 애들을 데리고 장난감 매장을 급하게 빠져나갔어요. 저는 큰 조카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인 매장 직원에게 대신 사과를 드렸고 매장 직원은 다행히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웃어 넘겨주셨지만 어느 누구라도 그 입장이었으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을 겁니다. 그때가 남편과 결혼한 지 2년차 되는 날이었는데 매번 동서의 개념 없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시부모님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동서가 손님으로 대우받는 위치에 있을 때면 항상 심기가 불편할 정도로 일하는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런 동서의 모습을 저만 문제 삼은 건 아니었어요. 가족들 모두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적을 했었지만 동서의 성격이 쉽게 고쳐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은 점점 커졌고 동서와도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동서랑 저희 집이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처음에는 자주 만나 아침도 같이 먹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면서 좋게 지내보려 했었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동서의 행동이 점점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본인도 제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먼저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댁 모임이 있을 때 말고는 개인적으로 동서와의 만남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에 스트레스도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서가 아침 일찍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침부터 동서의 얼굴을 별로 보고 싶지 않았었는데 쉬지 않고 초인종을 눌러대면서 집에 있는 거 다 안다며 현관문을 빨리 열어달라길래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네요. 형님, 요즘 저한테 왜 그래요? 계속 피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아버님 댁에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던 거 아세요? 그때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난감 매장에서 제 큰애가 매장 직원 정강이 걷어찼는데 사과도 안 하고 가서 그런 거예요? 그때는 제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솔직하게 말할게. 동서랑 다니면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 같이 외출하면 꼭 문제가 생기잖아. 동서 입장에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데. 그리고 나 지금 임신 중이잖아. 최대한 심적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요즘 들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힘든 상태야. 그리고 당분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 동서랑 같이 외출한 순간부터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긴장의 연속이거든. 내가 동서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좀 더 잘 지내고 싶고 앞으로 조카들이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고 싶어서 얘기해 준 것뿐이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동서가 매장에서 일을 하는데 동서처럼 똑같은 성격의 손님이 들어와서 정강이 걷어차고 갑질하면 기분이 좋겠어? 제가 장사할 것도 아닌데 그럴 리는 손톱만큼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말은 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당분간 거리를 두겠다는 거네요. 사람마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성향이 다른데 형님 의견만 내세우면서 저에게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모순인 것 같네요. 그 매장 직원도 잘못을 한 거죠. 잘 나가는 물건이면 당연히 재고를 더 많이 비축해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면 그런 거 하나 일 처리를 똑바로 하지 못해서 큰애가 눈물을 흘렸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결국 다른 마트 가서 구매했어요.
기분 좋게 들어갔다가 기분 안 좋게 나왔는데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죠. 동서는 제가 평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었는지 집에까지 찾아와서 불만을 털어놨어요. 그래서 잘못된 점에 대해 지적을 해줬지만 동서는 제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도 안 통하고 인정도 하지 않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래서 동서에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동서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는지 현관문을 발로 세차게 한번 걷어찬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서의 행동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이를 키우고 싶지도 않았고 대화도 안 통하는 사람 붙잡고 말싸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출산하기 전까지는 시댁에서 모이는 걸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다는 걸 시모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모는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고 그날 이후 시부모님이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오셔서 잠깐 얼굴만 뵙고 돌아가는 식으로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동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도 알고 있었던 터라 동서 때문에 시부모님이 먼 길을 오게 되는 고생을 하셨네요. 재수 씨는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점점 난폭해지는 것 같냐? 지금 집안 분위기를 좀 봐. 이게 맞는 거야?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게 맞는 거냐고. 재수 씨가 행실만 똑바로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 너도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건데? 네가 확실하게 얘기 좀 해봐. 아, 왜 나한테 그러는 건데? 나도 몇 번이나 얘기를 해봤지만 고쳐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결혼 생활 해오면서 이런 걸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형수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잖아. 형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말 나온 적 있었어? 그동안 없었잖아. 왜 이제 와서 내 와이프 행동에 대해 지적을 하는 건데? 형수님이 한 식구로 들어오고 나서부터 뭐만 하면 트집을 잡고 있잖아. 큰며느리가 새 식구로 들어오기 전에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알겠다고만 하지 달라지는 건 크게 없어서 계속 얘기해봤자 기분만 상할 것 같아. 엄마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란다. 이 문제는 우리가 백날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고 네가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다. 그래야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텐데 작은 애는 무슨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방귀로 흘려버리니 우리도 계속 얘기하는 게 힘 빠지게 되는 거야.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편을 들어준다고 관계가 좋아지겠니? 너도 충분히 느끼고 있잖아. 처음엔 동서의 편을 들어주던 시동생이 모두가 동서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하자 더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시동생 본인도 동서의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은 뒤 시동생은 가족들의 부탁으로 동서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저희는 최대한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고 싶었을 뿐이지 동서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한 가족으로서 서로가 조심하고 잘 지내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시동생에게 저희 입장에 대해 다시 얘기했고 집으로 돌아간 시동생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길 바라면서 시부모님과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먼저 집으로 돌아간 시동생이 1시간쯤 시간이 흘렀을 때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뒤를 동서도 따라왔죠. 저한테 불만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시키지 말고 저한테 직접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왜 이 일을 통해서 제 기분을 안 좋게 만드세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직접 하시라고요. 제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을 했다고 다들 저를 싸잡아 죄인 취급을 하는 건데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도 없잖아요. 네가 행실이 똑바로였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니? 그리고 네가 어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돌려서 얘기하지도 않았을 거다. 무슨 말만 하면 기분 나빠하긴 하지. 좋게 받아들인 적이 있기나 하니? 여기까지 오는데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싸우려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럼 생각 없이 왔겠어요? 오늘 확실하게 얘기하는데요. 더 이상 저희 가정사에 참견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던 잘만 살면 되잖아요? 남이 저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성격대로 행동할 거고 이런 제가 불편하시면 얼굴 안 보고 살면 그만이잖아요. 이 말 하려고 왔어요. 제 성격 절대 못 고치고 고칠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 이런 제가 싫다면 다들 저랑 연 끊고 살면 될 것 같네요. 다들 어떻게 하실래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시던지 아니면 연 끊고 살던지 결정하세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희 가족이 피해 안 보는 게 우선이라고요. 동서는 어머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이 동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동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도 하지 않으려고 어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면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말밖엔 해줄 수가 없네. 어차피 연 끊을 생각이었다며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 지금 협박하는 거야? 매번 좋게 얘기하니까 어른들이 우스워? 동서가 그동안 얼마나 잘난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더는 가족의 분열을 조성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해. 동서가 오기 전에 이미 아버님 어머님이랑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우리는 동서가 서방님의 말을 듣고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우리의 말대로 좋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지. 만약 서방님과 같이 왔을 때 앞으로 가족들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행실을 똑바로 하겠다고 했으면 좋게 받아주려고 했는데 어쩜 조금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아? 동서 말대로 우리도 한계고 넌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연 끊는 걸로 하자. 원하던 대로 해주니까 마음이 편하지? 앞으로 아버님 어머님이랑 우리 가족 신경 쓰지 말고 동서 가족 잘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래. 뭐라고요? 여보, 방금 형님 하는 얘기 들었지? 우리 집안을 아주 휘어잡으려고 한다니까? 내가 저래서 형님을 싫어하는 거야. 본인이 되게 잘난 줄 안다니까? 누구는 무서워서 연 못 끊을 줄 알아요? 저희도 이미 오면서 조금이라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얼굴 안 보기로 이미 결정 내리고 왔어요. 시동생은 동서에게 좋게 풀자고 대화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불만만 가득 쌓인 상태로 들어온 거였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던 동서의 행동과 시동생의 무책임한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된 가족들은 더는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부모님께서 개념 없는 동서에게 화가 많이 나셨는지 꼴도 보기 싫다며 당장 나가라고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렇게 좋게 풀어갈 수 있을 줄 알았던 가족관계에는 균열이 생겼고 그날 이후 더 이상 동서내외의 얼굴은 볼 수 없었고 연락 또한 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도 많았었고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동서가 제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지 어느덧 9개월이나 시간이 흘러버렸고 만삭이 되어 출산이 임박했을 때쯤 동서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전화 한 통 없었고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데도 얼굴도 마주친 적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길래 고민 끝에 동서의 전화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9개월 만에 전화를 했다는 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연락은 안 하고 지냈었지만 전화가 온 걸 받지 않았다가
저에게 괜히 화살이 돌아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간만에 동서와 통화를 하게 되었죠. 9개월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잘 지냈으면서 갑자기 전화한 이유가 뭐야? 중요한 일 아니면 길게 통하고 싶지 않은데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끊고. 형님, 제가 지금 도움받을 사람이 형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잠깐 나갔다 와야 되는데 애들 때문에 나가질 못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잠깐만 와주면 안 될까요? 애들이 감기가 걸렸는지 열도 좀 나길래 일단 급하게 혈제도 먹였거든요. 괜찮으시면 병원에도 좀 데려다 주세요. 오죽했으면 형님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지금 도움받을 곳이 형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부탁드릴게요. 아니, 애들이 아프다는데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서방님한테 애 좀 봐달라고 하면 되잖아. 오늘 주말이라 서방님 쉴 거 아니야. 그이가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오늘도 출근했어요. 늦게까지 야근한다는데 제가 동네에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부탁하는 건 다른 사람보다 형님이 날 것 같아서 전화드린 거니까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저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서 그래요. 정확한 얘기는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인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동서가 많이 급해 보였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김에 그래도 가족이라고 동서 생각해서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김장을 했던 김장김치 한 통을 들고 동서 집으로 향했어요. 만삭이었지만 거리가 가까워서 크게 무리하지 않고 동서 집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동서가 저를 많이 기다렸는지 급하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조카들이 기침을 하면서 힘들어하길래 서둘러 병원 갈 준비부터 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주방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김장김치를 보더니 저에게 한마디 툭 던졌네요. 어머, 김장김치 했어요? 아니,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되는데. 그래도 준 거니까 잘 먹을게요. 저 지금 나가봐야 하니까 형님이 애들 병원 데려다 주고 잠깐 집에서 애들 좀 돌봐주세요. 아, 그리고 방금 가져온 김치 어머님 댁에서 한 거죠. 그거 애들 배고프다고 하면 주지 마세요. 매년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김치 진짜 별로예요. 제 입맛에 너무 안 맞고 영양가도 별로 없어 보여서 집에 가지고 들어오면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이거든요. 저는 사 먹는 김치가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이런 건 애들 주기도 무서워요, 형님. 어머님 댁에서 만든 김장김치가 위생에도 별로 안 좋잖아요. 깨끗한 환경도 아닌 시골 촌동네인데 어떻게 믿고 먹어요? 절대로 그 김치 애들 먹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10,000원 받으세요. 잠깐 다녀오는 거니까 그 시간 동안 돌봐주는 값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동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이깟 10,000원을 내 앞에 내미는 거야? 이 김치 어머님이 누구 생각하면서 만든 건 줄 알아? 동서랑 서방님 생각나서 따로 포장을 해놓은 거라고. 만약에 내가 동서네 집에 들리게 되면 따로 건네주라고 어머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만들어줬는데 쓰레기통에 전부 다 처박았다고? 동서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9개월 동안 서로 연락 안 하면서 지낸 동안 그래도 꽤 후회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 지금 어디 가는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안 그러면 나 그냥 집으로 돌아갈 거니까 당장 얘기하라고. 뭔데 애들까지 팽개치고 집을 뛰쳐나가려는 건데. 아우 정말. 얼마 시간 안 남았는데 계속 붙잡을 거예요? 이러다 저만 또 놓치게 된다고요. 오늘 특별 한정판으로 명품 매장에서
물건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몇 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려면 일찍 가서 줄을 서야 된다고요. 일단 다녀와서 설명해 드릴 테니 애들 좀 봐주세요. 부탁할게요. 동서가 급하게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순간 저는 동서의 뒷 목덜미를 잡아 끌었습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들보다 명품 가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동서의 행동에 저는 화가 치밀었고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어요. 제가 동서 집에 있을 이유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동서는 한 번이면 된다고 잠깐 시간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동서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저에게 벗어나려고 몸을 밀쳤지만 강하게 밀지는 않았어요. 제가 만삭에 곧 출산 예정이라 동서도 조심하는 데 보였는데 시계를 슬쩍 보는 순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동서는 한정판으로 나온 명품 가방을 못 사면 전부 제 탓이라고 화를 낸 뒤 곧장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짧은 비명소리와 함께 동서가 그대로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었고 동서가 급히 나가려다가 저희 남편과 부딪히게 된 거였죠. 제가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은 무서운 얼굴로 변해서는 동서를 노려봤고 동서는 잠깐이면 된다고 남편까지 밀치면서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남편은 동서의 팔을 잡아 집 안으로 강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시동생이 보게 되었는데 남편의 양 어깨를 밀치더니 넘어진 동서를 조심히 일으켜 세웠고 남편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퍼부어 댔네요. 원래 오늘 일을 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애들 몸이 안 좋아서 회사의 사정을 얘기하고 왔는데 지금 하준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형이 뭔데 내 와이프를 밀쳐? 여보, 나 지금 빨리 백화점에 가봐야 되거든? 애들 좀 봐줘. 이러다 오늘 한정판으로 나온 명품 가방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애들 병원부터 데리고 가. 지금 애들 몸이 안 좋은데 그깟 명품 가방이 먼저야? 이러려고 나를 부른 거였어? 한정판으로 나온 명품 가방을 사려고 만삭인 나를 부른 거였냐고. 그것도 모자라 곧 출산 예정인 나를 밀쳐? 너 완전 제정신이 아니구나. 서방님은 저런 동서가 어디가 좋길래 이런 한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대책 없네요. 여태까지 잘 살아왔거든요. 형수님이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았나요? 그만 나가주시죠. 너 지금 너희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재수씨, 다시 한번 말하는데 방금 한 행동에 대해 똑바로 처신하지 않고 간다면 좋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휴, 그러시던지요. 저는 지금 명품 가방이 더 급하거든요. 여보, 아주버님이 비켜주지 않는데 어떻게 좀 해봐. 나 정말 급하다니까? 아, 빨리 좀 비켜요, 정말. 너희들이 뭐가 무서운지 전혀 모르는구나. 내가 그동안 정말 참고 또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다른 건 다 참아왔는데 임신한 내 와이프 넘어뜨리고 개념 없이 행동한 너희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여보세요? 네, 아버지 저예요. 지금 동생 집에 왔는데요. 급하게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내 입장이 뭐가 돼? 나랑 정말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당장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다시 말씀드려. 자식들 내팽개치고 명품 가방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재수씨도 문제고 너도 아버지 밑에서 감사한 줄 모르고 대충 일하면서 돈 받아가는 거 더 이상 나도 못 참겠다. 들리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 회사에서 일 개판으로 한다며? 아버지가 우리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서 그래? 자식이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 아니야? 나는 할 만큼 하고
타당하게 돈을 받는 것뿐이라고. 그리고 어차피 회사에서는 형을 인정하지. 나는 거들떠도 안 보잖아. 어차피 수명인간 취급하고 있는데 열심히 다녀봤자 뭐해?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인생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지. 남편과 시동생은 시부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회사 규모가 좀 큰 편인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얼굴을 마주치게 될 일이 거의 없지만 남편은 그동안 시동생의 근무 태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연을 끊겠다고 난리를 친 이후 시동생은 시부 회사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뒤처리는 전부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 몫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시동생보다 직책이 높은 위치에 있는 직원들이 꽤 있었지만 아무도 시동생을 건들지 못했었어요. 그 이유는 시동생의 뒷배경에 시부가 버티고 계셨기 때문이죠. 시동생은 그걸 이용해 회사에 출근 도장만 찍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 회사에서 빨리 나오거나 정시에 퇴근하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화가 많이 난 상태였는데 시부가 힘들게 일궈온 회사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매달 받는 돈으로 명품이나 사며 수준에 안 맞는 사치를 부리는 시동생과 동서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된 남편은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고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남편은 시동생과 동서를 상대로 몸싸움을 벌였고 얼마 뒤 시부가 시동생 집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판도는 순식간에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시부는 남편에게서 모든 상황들을 전달받게 되자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시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시동생의 퇴사철이었고 동서와 시동생은 사색이 된 얼굴로 말도 안 된다면서 인정할 수 없다고 시부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시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동서는 시부를 붙잡으려 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가로막자 동서가 자기의 앞길을 막았다고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두 눈이 돌아버려 동서의 양뺨에 손을 올린 뒤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젖혀 버렸습니다. 동서는 분노한 저를 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저희 부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네요. 동서의 집안이 잘난 것도 아니고 시동생을 만나서 그동안 사치를 즐겨놓고선 본인이 뭐라도 되는 것 마냥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봐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동서와 시동생은 시댁에 와서 대문 앞에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가족들 모두 동서의 회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한 줄 모르고 시부의 등 뒤에서 자기 잘난 맛에 산 동서의 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받아주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시동생과 동서는 먹고 살기 위해 맞벌이를 하면서 입에 겨우 풀칠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동안의 사치에 밀려있는 카드값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려 비싼 외제차까지 처분하고 좀 더 적은 평수로 이사까지 가게 되었네요. 시부와 남편은 1년 가지고는 절대로 정신 차리지 못할 거라며 최소 5년은 두고 봐야 한다고 동서내외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 계신 시부가 여러 지역의 회사를 키우고 있는 중인 중요한 시점에 시동생이 묻히기만 행동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신 듯 합니다. 시동생과 동서가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제발 인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서가 제가 올린 사연을 시청하게 될 텐데 인생 선배님들께서 따끔한 조언 아낌없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없이 제 사연을 풀어내다 보니 창밖에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네요. 출퇴근길 안전 운전하시고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족함 없이 자란 40대 여성이에요. 결혼 전까지 가세가 짱짱하던 집안이
갑자기 결혼 후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어요. 결혼을 한 몸이라 저도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속상한 상황이었어요. 남편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남편은 저희 집이 기울자 급격하게 애정이 식어가는 듯 보였지만 어쩔 도리는 없었어요.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 쌓이기만 할수록 더 작아지고 작아졌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걸핏하면 친정 탓을 하면서 저를 주눅들게 하더라고요. 이런 게 결혼 생활인가 싶기도 하면서 참 허망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이렇게 집이 망할 줄 알았냐? 참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아니 아버님은 노후 대책도 안 해놓으시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버리시면 어떡하라고. 너랑 장모님도 안 됐지만 나도 진짜 사기당한 기분이다. 뭐? 사기? 아빠가 뇌출혈로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다고. 그리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 나랑 엄마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 정말. 자긴 우리 집 돈 보고 결혼했어? 아니잖아. 결혼도 끼리끼리라고. 너랑 나랑 경제적으로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결혼을 한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너랑 내가 결혼했겠어? 난 거짓말하는 거 제일 이해 안 가. 하여튼 너 만나서 진짜 나도 큰일 났다. 장인어른이 이번 기회에 크게 투자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유, 지금 여기 하나에 자기 다 걸고 매달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다 큰일 났어. 우리 아빠한테 그동안 갖다 쓴 돈도 부족해서 그거 안 해줬다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니? 네가 인간이야? 지금 날 위로해도 모자랄 판에 돈 얘기를 해? 아, 진짜 허망하다. 네가 생각하는 결혼은 비즈니스였구나? 나야말로 정말 당신한테 실망이야. 아버지가 갑작스레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남편의 사업도 차질이 생겼어요. 본인이 추진하는 여러 프로젝트 중 하나를 아버지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주시기로 했던 거였거든요. 그로 인해 남편은 화가 많이 난 상태였지만 부모 잃은 저에게 저렇게 퍼부어대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뿐인 동반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철저히 남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냥 슬퍼할 순 없었는데 친정엄마를 제가 보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정신 차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무렵 시어머니는 남편보다 더 세게 저를 질책하시기 시작했고 그저 우리 며느리라고 떠받들던 모든 시가 식구들이 하나둘 저에게 등을 돌렸죠. 아니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대표 하나 죽었다고 갑자기 그렇게 된다는 게 말이 돼? 경영을 어떻게 한 거니 도대체? 지금 일단 회사도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어머님도 그만해 주셨으면 해요. 같은 여자니까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부모 잃은 슬픔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어머님도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저한테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제발. 참나,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너 아주 웃기는구나. 지금 우리 아들이 얼마나 난처해졌는데 내가 너한테 이런 것도 말 못해?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도 사달이 나는구나 아주. 아이고 정말 단단히 속았지 우리가 아주. 저야말로 속았죠. 이렇게 몰상식하게 본인들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은 고인이 된 분 애도를 빌어주고 며느리인 저를 위로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랑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알아요? 그렇게 잘해줄 땐 언제고 참 너무하시네요. 시어머니마저 저를 볼 때마다 저렇게 퍼부어 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별 반응이 없자 혼자 궁시렁 대시기만 하였죠. 전 그러면 그럴수록
혼자 계신 엄마가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저야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 어찌저찌 버틴다 하지만 홀로 계신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 집안에 가압류까지 걸리게 되면서 엄마는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고 내조에만 충실하였기 때문에 전혀 바깥 일에 대해선 모르셨거든요. 전 그런 엄마를 어찌해야 할지 깊은 걱정에 빠졌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전세를 주려고 매매했던 집이 떠올랐죠. 그걸 알고 나니까 남편에게 빨리 얘기를 해서 엄마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역시 나였습니다. 엄마, 그냥 지금 당장 갈 데 없으니까 내가 허서방한테 얘기 잘해볼게. 그러니까 거기에 전세라도 들어가서 살자, 응? 내가 어떻게 그래. 사이 눈치 보이고 너도 체면이 있을 텐데. 아유, 너희 시어머니가 하시면 그걸 가만히 보시겠니? 가뜩이나 장례식장에서 표정도 많이 안 좋으시던데. 엄마가 어떻게 또 너한테 누를 끼치겠어? 아유, 못 살겠다 정말.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엄마가 내 엄마인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허서방한테 잘 얘기해 볼게. 그리고 본인들이 그렇게 가져간 돈이 많은데 설마 내치기야 하겠어? 미안해 엄마. 맘 같아선 그냥 살게 하고 싶은데 나도 어쩔 수가 없네. 허서방 돈에 예민한 사람이잖아. 이해해줘. 그리고 엄마 몸이나 회복할 신경 써. 이게 뭐야? 삐쩍 말라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진 엄마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전세를 얻어주는 거였어요. 이왕이면 남편 집 전세가 낫겠다 싶어 남편에게 얘기했지만 남편은 얼굴을 팍 구기며 얘기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남편에게 정말 실망이 들었어요. 우린 부부가 아니구나라는 마음과 함께 그저 이 남자는 나와 결혼했을 때 돈으로밖에 나를 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 가실 데가 없어. 가압류도 들어오고 지금 집 내놓고 내가 있는 돈이랑 해서 당신 집 전세 가격 정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거기 비어있으니까 엄마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도 될까? 전세금은 줄 거야,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될까? 아, 장모님이 사신다고? 아니, 어차피 세입자는 구해야 하긴 하는데 불편하잖아. 그리고 그렇게 갈 데가 없으셔? 눈 좀 낮춰서 그냥 빌라 같은데 알아보시라고 해. 원룸이나. 꼭 아파트 사시려고 하시는 거야? 참나, 정신 못 차리셨네. 이 와중에 우리 아파트 전세 가격이 얼만 줄 알고 여기서 사시겠대. 배짱 좋으시네 아직. 그 부자일 때 습성을 못 버리신 거 아니야? 뭐라고? 정신? 지금 자기 말 엄청 막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아빠 살아 계셨을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다른 거 알아? 참 내가 진짜 자기랑 결혼한 게 맞는가 싶다.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어? 진짜 속상하다. 이게 현실이야. 제발 현실 파악 좀 해. 언제까지 네가 공주인 줄 알아? 이제 넌 끈 떨어진 연이라고, 알겠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남편은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엄마에게 집에 세를 주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마웠지만 사실 그렇게 내켜하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마음은 좀 안 좋았죠. 그렇게 친정엄마가 남편의 집으로 전세를 들어오면서부터 오히려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사상권건 엄마에게 간섭하는 남편 때문에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자기 엄마면 저럴 수 있나 싶은 마음도 들고 진짜 섭섭한 마음이 요동을 쳤지만 꾸역꾸역 참아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어떻게든 이 고비만 넘기자는 마음이 강했거든요. 정말 속상하고 슬펐어요. 아이고, 허서방, 고마워. 아무리 값은 치른 거라지만 내가 들어와 산다는 게 자네 마음이 불편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네. 나도 참 어찌해야 할지 난감했는데 자네가 이렇게 신경 써줘서 잘 해결했어. 너무 고마워, 허서방. 아, 네. 집에 절대 못 박지 마시고요. 벽지나 이런 거에 고춧가루 튀게 하지 마세요. 아무리 장모님이라고 이런 거 하나하나 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고기 같은 거 절대 구워 드시지 마시고요. 벽지에 냄새 뱄니다. 아셨죠? 자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그럼 잠만 자고 TV만 보라는 거야? 사람이 음식 먹다 보면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거지. 아이고 얘야. 그래 그럴게. 허수방이 말해준 거 잊지 않고 지킬 테니까 걱정 말겠나. 그래도 집주인 말을 들어야지. 뭐 어머님이 잘 알아서 해주실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바닥에 흠집 안 나게 해주시고요. 이건 뭐 잘 아시죠? 그래, 내가 주의할게. 이렇게 집까지 내줬는데 내가 그 정도는 다 알아서 맞춰줘야지. 정말 큰 생각했어. 고마워. 무슨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건데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 당신도 그만해. 계약서에 명시한 걸로 됐지. 꼭 이래야 돼? 남편은 엄마한테 이것저것 요구했어요. 사실 이게 집주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도 꽤 섭섭하더라고요. 남편의 사업이 사실 저희 친정아빠가 살아 계실 때부터 많이 도와주었던 거라 그때는 그렇게 굽신거리더니 이제 와선 본인이 잘난 양 저렇게 군다는 게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래도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사이의 집에 엄마가 새 들어 산다고 하자 어머님은 혀를 차시며 노여워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혹시라도 공돈으로 아들에게 신세 지고 있을까봐 그것부터 걱정하시더라고요. 너희 엄마 우리 아들 집에 공짜로 얹혀 사는 거 아니냐? 너희 집 쫄딱 망했다며? 이젠 네 아들 등골 빼먹을 수작이냐? 뭐녀가 쌍으로? 아니 친정아빠 그렇게 된 건 안타깝다만 그렇다고 이렇게 쳐들어오는 건 아니지. 내가 원 속상해서 에휴. 어머님, 그 일 사업 누구 덕에 시작한 건가요? 애초에 빌빌거리고 다닐 때 저희 아빠가 도와주신 자금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저희 형편 좀 어려워졌다고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참 어이없네요. 뭐야?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너네 아빠 돈 아니었어도 우리 아들은 성공했을 거야. 머리가 보통 좋은 놈이 아니잖니. 그런데 그걸 꼭 네 아빠가 해줬다고 하면 되겠니? 참나 너 아주 웃긴다. 이제서야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어머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친정엄마 얘긴 그만해주세요. 전 솔직히 제가 남편이라면 그렇게 친정돈 갖다 썼으면 아마 엄마 모시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기막혀. 제가 어머님한테 쏘아붙이자 어머님은 아무 말 못하시고 저를 노려보셨죠. 그 정도로 시댁은 인색했어요. 전 사방팔방으로 어떻게 하면 아빠 사업체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하며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크게 소득은 얻지 못했는데 아빠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회사 간부인 아저씨가 아빠의 모든 걸 빼돌렸거든요. 이 사람을 찾는 것조차 일이더라고요. 경찰은 그저 찾고만 있다고 하고 이게 아니면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지치고 힘들었지만 엄마를 위해 지친 기색을 할 순 없었죠. 그러던 중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떼어놓을 방법을 얘기하더군요. 어차피 털린 정 이렇게 끝을 보는구나 싶으면서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지구상에 저 혼자 동떨어진 것 같았어요. 쟤 계속 달고 있을 거니? 도움도 안 되고 어차피 갈라설 거면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낫지 않아? 뭐 떼먹을 게 있다고. 그러게. 근데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게 그렇잖아. 제가 유책 배우자도 아닌데 일단 타이밍 보고 있어. 아님 자기가 나가 떨어지게 하던가 해야지. 나도 이렇게 살긴 싫어. 무슨 처가덕 보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는 무슨 죄가 있어서 처가덕을 보다 말아. 저가 재산 하나 보고 쟤랑 결혼한 건데 나도 속았지.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어?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절 그렇게 떼어놓고 싶으세요? 그래요. 어머님과 당신한테 지금 나는 완전 필요 없는 존재지?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진짜 너무하다. 당신들이 그동안 우리 집에서 가져다 쓴 돈을 생각해봐. 그런데도 그런 말이 나와? 진짜 남보다도 못하다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어. 그래, 당신 본심 원래도 알았지만 오늘에서야 제대로 알았네. 알게 해줘서 고마워. 전 어머님과 남편의 얘기를 듣고 집을 나섰고 그 길로 바로 한강 앞으로 갔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고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았던 것 같고 앞날도 캄캄한 저인데 막상 뛰어내리려고 하니 엄마 얼굴이 아른아른 거렸죠. 나 없으면 우리 엄마 누가 지키나 하는 생각에 말이에요. 이렇게 아빠의 빈자리가 크구나 싶었고 진짜 그날 밤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그래 이 마음으로 독하게 살아보자. 뭐라도 해보자. 내가 아빠 사업 다시 일으켜보자. 이 마음가짐이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죠. 그렇게 전 그날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했고 엄마의 집으로 가 엄마를 보고 펑펑 울었답니다. 이거사, 울었어?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빠 때문에 그러니? 아유, 살 사람은 살아야지. 네가 이렇게 슬퍼하면 어떡해, 엄마도 슬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 울고 우리 독하게 살아보자. 그래야 네 아빠도 좋아할 거 아니야. 엄마. 나 진짜 독하게 살아볼 거야. 내가 아빠 사업체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나만 믿고 따라와줘. 아빠 뒤통수 치고 나른 놈 내가 잡아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엄마 이렇게 여기 살면서 굴욕 겪은 거 내가 다 갚아줄게. 굴욕은 무슨. 허서방도 이해 가지. 하루아침에 투자처가 사라진 꼴이니 얼마나 마음이 아니겠니? 너무 그러지 마라. 아니, 난 용서 못해, 허서방도. 그러니까 엄마 너무 그렇게 생각 말고 내가 하는 거 지켜봐줘. 진짜 열심히 살 거니까. 전 그렇게 다짐을 하였고 악착같이 그 사기꾼을 찾아다녔죠. 당장이라도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회사 회복이 우선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시켰어요. 남편도 제가 본인이 저와 이혼을 원한다는 걸 알고 계속해서 이혼 얘기를 하였고 말끝마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등살에 참 지친 나날이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제 몸과 마음은 지쳐갔죠. 이혼하자고. 이미 다 들었잖아. 나랑 엄마 얘기. 그러니까 서로 더 바닥 보기 전에 이혼하자. 나도 이제 참기 힘들다. 이혼? 그럼 우리 아빠가 너한테 그동안 투자해놓은 돈 다 내놔.
그럼 이혼해 줄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신보가 뭔 신보야? 아, 뭐? 돈을 달라고? 기가 막혀. 그럼 그렇지.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 이거야? 그리고 내가 미쳤냐? 돈을 너한테 주게? 누구 주우라고? 너네 아빠가 나 좋다고 투자한 돈을 왜 이제서야 달래? 돈 얘기라면 딴 데 가서 알아봐. 나도 그럼 순순히 이혼 못하지. 그동안 너한테 투자한 돈 회수하기 전까진 나 이혼 못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증거 있어? 내가 너네 아빠한테 투자 받았다는 거 증거 있냐고? 너 진짜 웃긴다. 네가 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증거 없음 땡이야. 나쁜 놈. 넌 이러려고 나랑 애초에 결혼한 거야. 그치? 인간 말종. 너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가만 안 둔다고. 강해지기로 했고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그러던 중 시간이 흘렀고 어버이날이 다가오더라고요. 어버이날이 다가오니 아빠에 대한 빈자리가 더 커져만 갔고 더욱더 슬펐습니다. 엄마가 이런저런 아빠의 추억 얘기를 하던 중 벨소리가 울려 나가보니 남편이었어요. 내심 남편이 어버이날이어서 엄마를 찾아왔나 싶어 마음 한편에 고마움을 가졌죠. 하지만 그 고마움은 금세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는데 그는 역시나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었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죠. 한순간이라도 설마 어버이날을 생각했나라고 생각한 제 자신이 우습더군요. 저런 인간인 줄 진작 알았으면서 말이죠. 어머, 웬일이야 여긴? 어버이날이라고 온 거야? 참 당신은? 그럼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고 오지. 어쨌든 잘 왔어. 어버이날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돌았냐? 아, 여기 보증금 올렸거든요. 5천만 원. 더 주셔야겠는데요? 뭐 우리 사이를 떠나서 전 그냥 남이라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전세 보증금 올렸으니 납부하세요. 안 그럼 나가셔야죠 뭐. 어쩔 도리 있나요?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아, 어떻게 그런 거 상의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통보할 수가 있어? 정말 너무한다. 아니, 세입자한테 전세금 올리는 걸 내가 상의해야 하나? 적당히 올려받을 때 돼서 올려받는 건데 참나 웃기네. 당신네라고 뭐 다를 줄 알아? 나 돈이면 칼 같은 사람이야. 알잖아. 그러니까 5천만 원 준비하세요. 아셨어요? 안 봐드립니다. 남편이 어버이날에 내민 건 전세금 5천만 원을 올린 청구서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너무 말이 안 나와서 기가 막혔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으면서 진짜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한때는 서로 사랑했고 장모님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나오니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로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이 집 밖을 나섰어요. 아빠가 원망스러우면서 뭐가 그렇게 급해서 먼저 가셨나 싶고 이렇게 서러움을 받게 되니 정말 한없이 우울했어요. 아이고, 어쩌냐 이 일을. 여윳돈도 없고 허수방한테 말하면 꼭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아니야. 일을 어째? 나 때문에 네가 많이 곤란한 거 아니니? 아유, 어째 이렇게 부모가 돼가지고 너한테 짐만 될까? 미안하다 정말 면목 없어. 무슨 짐이야. 진짜 너무한다. 엄마, 이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셔요.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넌 너무 신경 쓰지 마. 얼굴도 어찌 이리 안 좋아졌어. 이제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건강 악화될까봐 그러지. 내가 미쳤지. 저런 인간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해, 엄마.
내가 참 못 볼 걸 많이 보인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미안해. 일단 엄마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해볼게.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엄마에게 신경 쓰지 말라곤 했지만 마음이 많이 쓰였고 당장에 5천만 원이 어디 있으며 좀 속상했거든요. 뻔히 사정을 잘 알 텐데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그냥 저와 단순히 빨리 이혼하고 싶어서 저러는 것 같았어요. 철저히 우린 부부가 아니었다는 생각과 동시에 정신을 차리자라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고 남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 날짜가 되었죠. 같은 집에 살아도 남편과 남남이 된 지 오래이기 때문에 친정집에서 우편물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거실로 나갔어요. 아이고, 뭐 거창하게 이렇게 우편을 보냈어. 그냥 너한테 가지고 가라면 되지. 너네 엄마도 참 아주 유난을 떨어댄다. 그러게. 그냥 계좌이체나 하면 될 걸 가지고 무슨 복잡하게. 하여튼 2번, 3번 고생하는 스타일이라니까. 머리가 나쁘면 원래 이렇게 고생하는 거란다. 평생 집에서 내조만 했던 사람이 뭘 알겠니? 그러니까 답답하게 이러는 거지. 두 모자는 저렇게 대화하며 친정이 보낸 전세 관련 봉투를 연 순간 시댁 식구 전원이 심정지가 왔어요. 아니 심정지가 온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봉투를 읽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정말 온몸에 마비가 온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길래 제가 그 봉투를 뺏어서 열어보았죠. 저 역시 놀랐는데 친정엄마가 보내신 건 다름 아닌 회사 회계 장부였고 그동안 남편 사업에 들어간 돈이 적힌 장부와 차용증 그리고 철주하신 아빠가 받아둔 변호사 공증 문서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빠가 뇌출혈로 돌아가시게 된 이유까지 있더라고요. 작은 USB도 함께 보내셨거든요. 전 서둘러 그 USB를 태블릿 PC에 꼽아 보았고 아빠를 뒤통수 치고 도망간 사람과 남편이 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둘이 작당을 하고 아빠 회사를 꿀꺽하려고 했던 거죠. 그걸 우연히 아빠는 듣게 되었던 거고요. 다행히 항상 아빠 방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볼 수 있었어요. 아빠를 뒤통수 치고 도망간 사람은 나중에 제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모든 장부와 이 CCTV를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였고 그렇게 몇 달 넘게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결국 수사망이 좁혀오자 저희 엄마에게 이실 짓고 이 모든 것을 오픈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수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심정지가 올 듯하게 멈춰 있던 거였고요. 아, 이거였어? 그래놓고 나보고 이혼? 그리고 뻔뻔하게 우리 엄마를 하대? 네가 인간이니? 이제 투자금도 모자라서 우리 아빠 회사까지 탐내려고 했던 거야? 아빤 충격으로 뇌출혈이 생긴 거고 내 말이 틀려? 너 가만 안 둬. 아니 이건 모함이다. 아직 정확히 수사도 되지 않았잖아. 어디서 우리 아들을 범죄자 취급이야? 네가 뭔데? 모함? 당신도 똑같아. 그래, 어디 한번 싸워보자고, 이 파렴치한 인간들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두고 봐. 잔인하게 밟아줄게. 잠깐만. 아니, 이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내 프로젝트에 투자권이 달려있는 건데 모함이라고? 프로젝트 망해도 회사 하나 꿀꺽하는 게 너한텐 더 나았겠지. 그러면서 네가 감히 악마의 탈을 쓰고 나를 농락해? 양심에 찔리지도 않았니? 나 너 절대 용서 안 해. 우리 아빠도 네가 죽인 거야. 당신들 이제 벼랑 끝을 내몰려봐 어디.
그리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너무나도 명백한 정황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구속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또한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넣은 문서로 인해 남편은 저희 집에 막대하게 투자금을 갚아야 했죠. 이걸 우리가 절대 모를 줄 알고 그렇게 당당했던 거고요. 전 곧바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소송을 이어갔어요. 장부상 명백히 남편의 모든 것들이 폭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소송이었어요. 남편은 이제서야 저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렇게 저를 깔보고 무시할 땐 언제고 말이에요. 참 간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더더욱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행실과 그간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겹치면서 오히려 더 벼랑 끝으로 몰고 싶어졌어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말이에요. 우리에게 유리했지만 그래도 법정 싸움은 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빠의 모습이 나오는 CCTV를 볼 수밖에 없어서 마음이 많이 아파졌거든요. 엄마는 그걸 보는 와중에 2번 정도 쓰러지시기도 했는데 그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었지만 잘 싸워 나가기 시작했어요. 일단 내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천천히 돌려줄 테니까 탄원서 하나만 써줘. 어차피 너네 아빠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CCTV는 오해라니까. 그 사람 혼자 회사 먹고 싶어 한 거야. 진짜야. 내가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냐? 장인어른 회사인데. 넌 그러고도 남아. 내가 미쳤니? 탄원서를 써줘? 어디 그전처럼 해봐. 너 나 못 쫓아내서 안달이었잖아.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러면 해결될 것 같니? 평생 감옥에서 썩으면서 반성해. 아, 너란 인간 갱생은 안 되겠다. 네가 우리 아빠 돌아가시게 한 거야. 너 아니었음 충격받지도 않으셨을 테고 뇌출혈도 오지 않으셨겠지. 널 얼마나 믿으셨는데 그 사람이 영영 안 붙잡힐 줄 알았니? 세상은 좁단다, 이 어리석은 인간아. 그리고 모든 인간이 너같이 그렇게 허황되게 생각하지 않아. 어디 잘 살아봐. 제발, 우리 좋았잖아. 내가 장모님 집 그냥 넘겨줄게. 아니 내가 그때 진짜 나도 좀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웃기지 마. 이미 네가 우리한테 갚을 돈이면 집은 사고도 남아. 어디서 헌신 베푸는 척이야? 뻔뻔하게. 네가 그동안 우리 모녀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이래서 없이 사는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내 발등을 찍었지. 구질구질 해가지고. 너한테 어울리는 곳은 딱 이 교도소야. 전 그렇게 마지막으로 역겨운 얼굴을 대하고 법정을 나섰어요. 그렇게 남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함께 아버지 회사돈 횡령, 그리고 저희에게 갚아야 할 투자금까지 명명백백 밝혀져 징역 11년행을 받았어요. 하지만 뻔뻔한 남편은 이거에 굴복하지 못하겠다며 항소를 하였고 2심에서 13년형을 받았답니다. 욕심이 화를 불렀던 거죠. 남편의 구속이 확정되자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차던지 그렇게 뻔뻔한 모습들을 제 눈으로 담을 수 있어서 참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 엄마도 울분이 가시지 않았는지 시어머니에게 퍼붓더라고요. 남한테 함부로 말씀하시지 못하는 엄마였지만 이번만큼은 아주 퍼부으셨는데 아무래도 이번 일로 엄마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저 역시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만감이 교차하기도 하였고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사이다 마신 기분이랄까요? 예, 탄원서인지 뭔지 좀 써줘라. 아유, 돈이 뭐길래 정말. 나도 우리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징역 보내고 산다니?
제발 탄원서 하나만 부탁해. 조금이라도 빨리 나와야지. 내가 이렇게 간곡하게 비마. 당신도 눈에 피눈물 한번 나봐야지. 그딴 아들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참나, 그 애미의 그 아들이었겠지. 두고 봐. 당신 눈에도 피눈물 흘릴 테니까. 어디서 내 딸을 아프게 해? 그리고 감히 우리 회사를 넘봐? 그럴 깜냥이나 되고? 이래서 결혼할 때 집안을 보고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배운 것도 없는 놈 뭐가 좋다고 결혼을 시켰는지. 어디 깜빵에서 잘 살다 나와봐. 아마 깜빵에서 나올 때쯤이면 당신은 이제 한참 늙어도 어마어마하게 늙었겠구만. 다 늙어서 옥바라지 해. 알겠어? 들으셨죠? 탄원서는 무슨?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체력 좀 키우시고요. 옥바라지 하려면 체력을 키우셔야죠. 그리고 당신 집도 다 경매에 넘어갔으니 하루빨리 원룸이나 조그만 집이나 빨리 알아보셔야 할 거예요. 안 그럼 길에 나 앉을 거니까. 제발 부탁이다. 늙은 내가 혼자 밖에서 어찌 살라고 그러는 거야. 불우이웃도 돕는다는데 선심 쓰는 셈 치고 제발 부탁하마. 이 여편 내가 정신을 못 차렸네. 차라리 지나가는 거지한테 적선을 하지. 당신 같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은 상종 안 해. 썩 꺼져. 저와 엄마는 이 말을 끝으로 아예 모든 인연을 끊었어요. 남편과 짜고 저희 아빠 뒤통수를 친 아저씨 또한 벌을 받게 되었고 어찌나 울면서 저희에게 사죄를 하던지. 하지만 용서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위자료와 투자금을 회수받아 아빠의 회사를 다시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아빠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이 몇몇 분 남아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힘을 모아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죠.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저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더군요. 지금은 몇 년이 지나 웃으며 과거를 회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엔 정말 몹쓸 생각까지 해가며 제 인생 최고의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지만 권선징악, 역시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추후에 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와서 돌이켜보면 어쩌면 이게 당연한 결과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었기에 지금처럼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살다가도 또다시 힘든 일이 닥쳐오겠죠? 그때마다 이번 일을 생각하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인드로 버텨내기로 다짐했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닥쳐와도 다 견뎌낼 자신이 있거든요. 저희 엄마도 요즘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전보다 웃음도 많이 되찾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거든 꼭 외치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이에요. 오늘 제 글을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을 바라보는 여성이에요. 인생은 항상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부모님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전 엄마랑 같이 살게 되었어요. 엄마는 저에게 아빠에 대한 부재를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했지만 아무리 잘해주셔도 저에겐 아빠에 대한 부재가 있었죠. 항상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혹시라도 엄마가 그걸 알면 슬퍼할까봐 아빠에게는 일절하지 않기도 했었던 나날이었어요. 최대한 엄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일찍 철이 들어야 했고 전 대학교 다닐 때부터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어요. 엄마에게 자세히 아빠에 대해 묻진 않았지만 굳이 엄마가 해주지 않는 이야기라 저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대학교 때 학비랑 용돈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제 인생 최대 진상을 만나고야 말았죠.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고 있던 중 실수로 손님 코트에 물을 엎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죄송하다고 했죠.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해 드릴게요. 혹시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을까요? 너무 죄송해요, 정말. 아, 야, 너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고나 이러는 거야? 어디 감히 아르바이트 나부랭이 주제에 물을 쏟아? 가만 안 둘까 보다. 여기 사장 나오라고 그래. 너 같은 나부랭이랑 할 말 아예 없으니까 여기 아르바이트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이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해 드릴게요. 노여움 푸시고 진정하세요. 제가 얼른 이 쏟은 거는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죄송해요. 식당에서 만난 손님은 본인 코트에 물을 엎질렀다며 그 자리에서 저의 뺨을 때렸고 당장 사장 나오라며 화를 내더라고요. 세상 태어나 처음 맞는 뺨이기도 했고 TV에서만 보던 손님 갑질을 당한 것만 같아 너무 어리둥절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기도 하고 어쨌든 제 잘못이 맞기에 그 자리에 사죄를 했어요. 제가 뺨을 맞고 손님이 노발대발하자 그제야 매니저님이 나오셨고 매니저님이 재차 사과를 하니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며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TV에서만 보던 갑질을 제가 당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저에겐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어머,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직원이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세탁비는 저희 측에서 부담할 테니 그만 노여워하시고 화 풀어주세요. 오늘 부주의했던 직원은 제가 따끔히 교육하겠습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풀리진 않겠지만 서비스 팍팍 드릴게요.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세탁비로 퉁치자는 거야? 나 이대로 못 있어. 야, 너 나한테 무릎 안 꿇어? 지금 네가 뭔 잘못을 한지 모르는 거야? 내가 여기 얼마나 자주 오는 VIP 손님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실수를 해? 나 이대로 가만 못 있어. 아우, 야, 그만해. 옷에 물 좀 쏟은 거 가지고 딱 봐도 학생 같은데 너도 너무한 거 아니니? 그만 좀 해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아, 괜찮아요. 이 친구가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할 일 하세요. 제가 죄송하네요. 그러니 더 가르쳐 줘야지. 우리 둘의 계급 차이가 어떤지도 지금부터 느껴야 하고 이런 애들은 이렇게 알려줘야 다신 실수를 안 하지. 어디 감히 물을 쏟아? 너 물이라서 다행이지? 이거 다른 음료였으면 진짜 가만 안 있었어. 알겠어? 오늘은 내가 참는다. 진상의 지인이 겨우겨우 말려서 다행히 무릎까진 꿇진 않았지만 전 그날 눈물 콧물 쏙 빼게 울고 말았어요.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참 서럽더군요. 애써 매니저님과 직원들은 저를 달래주었지만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그날은 저에게도 정말 뇌리에 박힌 사건이었어요. 그날 일 때문에 일을 그만둔 건 아니었지만 졸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준 아르바이트를 말이에요. 그곳에서 사회생활도 많이 배웠고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전공을 살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었죠.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꿈인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걸 잃어서 말이에요. 아유, 기쁘다. 우리 딸이 그래도 이렇게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꿈도 이루고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너무 잘 자란 것 같아. 아니야. 엄마 혼자 몸으로 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제 나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유 많이 생길 거니까 엄마도 한시름 놓아요. 알겠지? 그동안 나 키우는 거 너무 고생했어. 고마워요. 이제 내가 다 보답할게요. 그러니까 걱정 푹 놓아. 너한텐 항상 미안하지. 엄마는 죄인이야. 그래도 너무 이렇게 잘 커줘서 고마워. 이제 엄마 걱정 다 덜었다, 정말. 기뻐하는 엄마를 보니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렇게 전 사회 일꾼으로 자리를 잡아갈 무렵, 평생을 함께하고자 하는 반려자를 만났죠. 같은 회사 팀장님이자 회사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제가 많이 기우는 결혼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준비하게 되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떨렸지만 전 남편의 형수를 보고 기함하고 말았죠. 너무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그 음식점 진상이 남편의 형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오가더군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어요. 도련님이 어떤 여자 데리고 올까 제일 궁금했는데 반가워요. 그나저나 얘기 들었는데 그럼 아버지가 안 계신 거? 아, 형수님. 그런 부분까진 이렇게 묻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단순히 인사 온 거니까 좋게만 봐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엄마가 홀로 절 키워주셨고 아빠가 안 계신 건 맞죠. 그래도 정민 씨 사랑하는 마음은 깊고요. 어머, 근데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나 혹시 몰라요? 아, 어디서 봤더라? 되게 낯이 익은데? 혹시 레스토랑 아르바이트생? 아, 그 물소든? 맞죠? 어머, 웬일이야? 진짜 이렇게 다 만나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어? 아니, 그날 괜찮았어요? 그날은 나도 좀 예민하긴 했는데 너무 일을 못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 이렇게 만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날 좀 덜 그러는 건데. 아니, 근데 우리 도련님이랑은 어떻게 만난 거지? 참 신기하네, 정말. 순간 할 말이 없었고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제 인생 최고의 진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굴이 화끈해지기도 하고 그 순간 어쩔 줄 몰라 했죠. 사과 한마디도 없고 그저 어떻게 저라는 사람이 본인의 도련님을 만났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을 보니 저조차 당황스럽더라고요. 정막을 깨준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그다지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경우는 바르신 분이었거든요. 그만 몰아붙여라. 그래, 일단 여기 앉아서 식사 좀 해요. 인사 온 건데. 뭐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준비해봤는데. 아,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려주셔서. 뭐 딱 봐도 알겠지만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여유도 있고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나오고 솔직히 말해서 눈에 차지 않는 며느리는 맞지만 그래도 아들 눈에 눈물 빼고 싶지 않고 이왕 좋은 게 좋은 거니 허락하는 거예요. 알겠죠? 에이, 엄마도. 엄마 그런 거 따지는 사람 아니잖아. 미니야, 이런 말 너무 귀담아 듣지 마.
우리 엄마가 괜히 그런다니까. 어머님이 진짜 많이 양보하신 거야. 그러니까 동서는 땡 잡은 거라고 할 수 있지. 어디 이런 집에 시집을 오겠어? 시어머니는 저에게 대놓고 남편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면전에 대고 당황했지만 솔직히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오직 제 머릿속엔 저 진상이랑 가족이 된다고? 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는데도 형님들 사람은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저를 난감하게 했어요. 본인이 했던 행동들은 절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그 정도로 상식이 좀 특이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어이도 없고 제정신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아니, 우리 진짜 인연 같지 않아? 뭐 나이도 나보다 어리니까 말 편하게 할게. 아니, 나 진짜 그렇게 일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처음 봤거든. 근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우리 도련님의 짝꿍이었다니. 나 진짜 너무 신기해서 그래. 그날 혼나진 않았고? 아, 네, 뭐 딱히요. 레스토랑에서도 오히려 저를 많이 위로해 주던데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안 그런가요? 실수? 아, 뭐 두 분이 안면이 먼저 있었나 봐요. 신기하다. 이것도 인연이라고. 그 전에 그렇게 안면이 있었다는 게 진짜 신기해요. 안면이 아니고 내가 레스토랑에서 한참 서빙할 때 형님 옷에 물을 좀 흘렸거든. 그날 그렇게 부딪히게 된 거야. 그 옷이 좀 비싼 옷이었는 줄 알아? 아마 동서는 죽었다 깨나도 그 옷은 절대 못 입을걸? 그래도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날 좀 덜 그래한 건데 어쨌든 참 신기하다 정말. 그리고 도련님이 데리고 올 사람이 서민일 줄이야. 우리 도련님 소탈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뭐 자기는 진짜 땡 잡았다. 자기가 이런 집에 시집 오는 게 엄청 큰일 아닌가? 형수님, 말 조심 좀 해주세요. 지금 세상에 서민이고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미니 기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 조심 좀. 어머, 도련님 기분 나쁘셨구나. 알겠어요. 말 조심할게요. 그냥 저는 너무 신기해서 그러죠. 뭐 기분 나빴다면 쏘리? 형님의 무례한 언행이 지속되었어요. 남편도 난감해했고 저조차도 불쾌했죠. 그렇게 저녁 만남은 끝이 났고 시어머니 될 분보다 손이 동서 자리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각종 행사마다 부딪힐 텐데 앞으로 저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질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찝찝했죠. 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결혼을 어필하였어요. 그래도 난 너랑 결혼하고 싶어. 뭐 얘기 들어보니 형수님이랑 그렇게 유쾌한 첫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너랑 나랑 같이 살 거고 우리 엄마도 차가운데 그래도 모진 분은 아니셔. 내가 장모님한테도 정말 잘할게. 결혼하자. 솔직히 걱정돼. 내가 기우는 결혼은 맞잖아. 혼수도 그렇고 그냥 이것저것 생각이 많아서 그래. 걱정되는 건 사실이야. 그런 거 걱정 마. 평생 네 편이 되어줄게. 정말이야. 그러니까 나 하나만 믿고 결혼해줘. 두고 봐.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
전 그렇게 남편과의 결혼을 선택했어요. 엄마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였고 행복한 일만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형님과는 살면서 서서히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상처가 컸지만 이왕 가족이 된 거 내가 풀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신혼여행을 다녀온 첫날 시댁에 인사드리러 들렸던 곳에서 형님은 더 최악이었죠. 어머, 어머님, 이런 이바지 음식 좀 보세요. 너무 좀 천박하지 않나요? 동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거 내가 가르쳐 줘야 하나? 여기 동서네처럼 이렇게 보내는 건 너무 천박한 거야. 우리가 동서네랑 같은 급도 아니고 정말 몰라도 너무 몰라. 형님, 말씀이 심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정성 들여 준비해 주신 이바지인데 그래도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어머, 이런 건 배워야지. 어디 손아래 동서가 눈을 부라리면서 대들어? 동서, 아직도 나한테 억한 심정 있어? 그게 아니라 형님이 무조건적으로 제가 해온 이바지 음식을 깔고 뭉개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유, 그만들 해라. 작은 애도 배울 건 배우고 큰애도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 뭐 이게 어떻다고? 그만들 해. 시끄럽다. 어머님은 그래도 형님 편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형님은 사사건건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저와 본인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했죠. 그로 인해 형님과는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었고 저 역시도 무작정 형님에게 저 자세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부딪혔어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 살이보다 형님의 시댁살이가 시작이 되었어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도 무작정 저에게 서민이라고 하며 저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못 보겠더라고요. 아니 동서, 이거 우리 집 행사야. 이제 동서가 챙겨야 하지 않겠어? 나도 일하느라 바쁘거든. 그나마 동서가 하는 일이 나보다 없으니까 이제 동서가 이런 거 다 챙겼으면 해. 아무래도 도우미 아주머니도 있으니까 힘든 건 없을 거니까 그래서 오늘 보자고 한 거야. 따로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건 손이 똥서인 내가 딱딱 짚어서 알려줘야지. 아, 형님, 이 많은 걸 저 혼자요? 형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같이 하죠. 그런데 이걸 제가 어떻게 혼자? 그리고 그럼 형님은 아예 손 떼시겠다는 건가요? 저도 일하는데 너무하세요, 정말. 어머님도 안 시키는 걸 형님이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이래서 본데 없이 자란 애는 안 된다니까. 어디 나한테 말대꾸야? 그리고 어머님이 나한테 이런 거 난 주신 거 몰라? 내가 하라면 해.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하여튼 첫인상부터 마음에 안 들더라니. 저야말로 형님 첫인상 안 좋았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갑질을 하고. 여하튼 전 이거 혼자 다 못해요.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건 며느리들끼리 같이 의논하고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거 내가 한번 손봐줘야지 진짜. 아주 주제도 모르고 날뛰네. 없이 살았던 주제에 감히 날 이겨먹으러 들어? 형님은 모든 집안 행사를 저 혼자 챙기길 바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 거절을 하자 또 한 번 저에게 막말을 하며 상처를 주었어요. 저 역시 형님에게 그런 소리를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내뱉었고 그러자 형님은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본인 발끝도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제가 형님에게 그런 소리를 하니 형님은 아주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 너 잘 나왔다 이거지? 없이 사는 주제에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네가 그러고도 이 집에서 편할 줄 알지? 너 내가 찍었어. 알겠니? 앞으로 시댁살이 고단할 줄 알아. 없이 살아도 최대한 대우해주려 했더니 너 같은 앤 확실히 밟아놔야 해. 근본부터 차이 나는데 내가 미쳤지. 너를 상대할 생각을 하다니. 너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나. 알겠니? 구질구질한 것. 뭐? 구질? 당신이야말로 말 조심해. 어디다 대고 구질구질하다고 난리야? 이런 모습만 보면 당신이 더 못 배워먹은 것 같은데? 뭐라고? 너 지금 당신이라고 했어? 그래, 레스토랑에서부터 알아봤다 이거야. 구질구질하게 아르바이트나 하고 사는 주제에. 아르바이트가 뭐 어때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가 당당하게 벌어서 쓴다는데 누가 말려? 너 머리통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제 말에 화가 난 형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는 소리를 지르더군요. 전 그 자리에서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생각했었죠. 제가 이렇게 무시를 당한다는 건 저희 부모님조차 욕보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고 한번 형님한테 내지르고 보니 2번, 3번 만날 때는 조금 덜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댁 모두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본인도 더 이상 저를 갈굴 게 없어서 그런지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좋으니? 동서끼리 이렇게 아웅다웅하지 않고 잘 지내면. 이제 그만 좀 아웅다웅 해라. 특히 첫째 너, 너무 둘째 잡지 마라. 너도 내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말 안 하잖니. 사람이 다 그런 거야. 네, 어머님. 어머님 말을 들어야겠죠. 뭐 제가 저렇게 윗바닥을 굴렀던 사람을 어떻게 이겨먹겠어요? 그만 좀 해. 당신은 무슨 억만장자야? 꼴랑 학벌 좋아가지고 그러는 사람이 진짜 듣기 나도 거북해. 아, 죄송해요, 재수씨. 다행히 시댁에선 그래도 가족이라 그런지 형님이 저렇게 절 무시할 때마다 조금씩 저를 실드 쳐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를 때 저에게도 정말 뜻깊은 일이 일어났고요. 결혼 후 저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커리어를 쌓았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도 인지도도 많이 쌓았어요. 그러던 중 거래처 회사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겼고 그곳의 디자인을 제가 맡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디자인을 마치고 시공이 들어갈 때 점검 차원에서 작업복을 입고 그곳에 들렸죠. 하지만 그곳은 다름 아닌 형님이 다니고 있던 회사 건물이더라고요. 형님은 중견기업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었거든요. 회사 로비에서 형님을 맞닥뜨리자 형님은 저를 보고 코웃음을 치며 얘기했어요. 아무리 저를 싫어한다고 해도 인성이 의심됐죠. 아, 작업복을 입고 지금 여기에 기어와? 하여간 천박한 게 고쳐지지 않는다니까. 여기는 로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뭐라고요? 형님, 저 엄연히 일하러 온 거거든요. 뻔히 아는 사이끼리 이러지 마시죠.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죠. 형님은 누가 형님이야? 나 너같이 덜 떨어진 동서 둔 적 없어. 어디 잡상인을 출입시켜? 이런 큰 로비 건물에? 안 되겠네. 형님은 그 말을 끝으로 회사 관리실에 전화를 하더니 잡상인이 로비로 출입했다며 내쫓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순간 저와 같이 간 일행들은 당황을 하였고 저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힐 뿐이었죠. 형님의 전화로 본사 보원 요원들이
저희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리곤 제가 입고 있던 작업복을 쳐다보고 제 작업복에 새긴 함자를 물어보아서 전 바로 대답했어요. 일단 출동은 하긴 했는데 혹시 조끼에 새겨진 함자와는 어찌 됩니까? 저희 회장님 성함이 왜 거기 조끼에? 여기 조끼에 새긴 함자에 딸내미 되시옵시다. 그건 몰랐지? 당신 지금 큰 실수한 거야. 알아? 수준은 네가 떨어져. 여기 이분 좀 내쫓아 주실래요? 일을 진행하려면 좀 방해받지 않고 싶은데 어이가 없어서야 원. 당신 이제 끝이야. 제 말이 끝나자 본사 요원들은 형님을 내쫓기 시작했고 형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엄청 화를 내었죠. 그리곤 절대 끌려나갈 수 없다며 저에게 소리소리를 지르는데 아직도 사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던 거였어요. 사실 결혼 후 꾸준히 일을 하면서 우연히 아빠와 소식이 닿았어요. 젊어서 엄마와 이혼 후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던 아빠는 저를 찾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이 너무 없어서 찾지 못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외할아버지의 반대가 심해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였고요. 그렇게 모든 고생을 하며 지금은 회사 하나를 거뜬히 운영하는 회장이 되었고 엄마를 통해 아빠가 저를 찾는다고 처음으로 들었어요. 저도 늘 마음속으로 그리워했던 아빠이기에 만났고 그날 저희는 굉장히 많은 회포를 풀었죠. 그리고 아빠는 제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근무한다고 하자 남는 사무실의 인테리어를 맡겼던 거였고 저희에게 작업복까지 선물해주며 저희를 응원해 주었답니다. 작업복은 아빠 회사 이름을 따서 만들어준 것이고요. 굳이 시댁에 이 이야기는 알리지 않아서 형님도 몰랐던 내용이었고요. 형님은 제가 조끼에 찍힌 이름이 저희 아빠 이름이라고 하자 믿지 않으며 오히려 화를 내었어요. 사칭하지 마. 이게 어디서 우리 회장님이 지네 아빠래? 소설 쓰니? 너 이제 하다하다 머리가 돌았어? 그런 거야? 야, 말 똑바로 해. 이 회사에서 밥 벌어먹고 싶으면 너 월급 통장에 돈 꽂아주는 사람이 우리 아빠라고, 알겠어?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니? 네가 그렇게 무시하던 서민, 그게 너라고 인간아. 어떻게 머리가 안 돌아가? 참 특이하네, 머리통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너 아빠 없다며, 방 고하라며? 이게 어디서 나 괜히 놀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지? 형님과 이렇게 로비에서 큰 소리로 실랑이를 하고 있을 무렵 아빠는 보고를 받았는지 서둘러 내려오셨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형님에게 소리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사과하라고 했어요. 형님은 본인의 회장님을 보고 이제서야 잘못된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이게 말이 되냐는 듯이 얼버무리는데 처음 보는 아빠의 호통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놀랐지만 이런 것이 아빠의 울타리인가 생각하며 기분이 내심 좋아지더군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울타리의 든든함이랄까요? 뭐랄까 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내 딸, 그리고 우리 회사 인테리어를 맡아줄 거래주분께 아니 자네 이런 사람이었나? 위에서 보고받기론 유능하다고 들었는데 아주 경우도 없고 인간 말종이구먼. 내 딸한테 당장 사과하지 못해? 이게 어디서? 회장님,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동서는 분명히 어머님만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동안 못나서 딸 앞에 나서지 못했다가 최근에 찾은 내 딸이야. 근데 감히 네가 우리 딸을 업신여겨? 네가 감히?
당장 무릎 꿇고 내 딸한테 사과해. 네가 함부로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앞뒤 분간 못하고 감히 천지처럼 행동하다니.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따님인 줄 몰랐어요. 아니, 동서도 말을 했어야지. 이게 뭐야? 내가 이런 실례까지 저지르게 하고. 넌 인간이 오로지 계급으로만 나뉜다고 생각하지? 너도 똑같이 당해봐. 이젠 넌 나한테 개미만도 못한 존재니까. 동서, 용서해줘. 회장님 앞에서 자꾸 이러면 내가 뭐가 돼, 응? 우리 가족이잖아. 시댁에서 얼굴 어떻게 보려고. 회장님, 오해하지 마세요. 동서랑 저랑은 가족이거든요. 가족끼리 조금 오해가 있어서 잠깐 말다툼하고 있던 거랍니다. 정신 나갔네. 아빠, 이 사람이 저 결혼 전부터 계속 업신여기고 갑질했어요. 제 마음에 생채기가 난 건 모두 다 이 사람 때문이에요. 저한테 처음으로 납작 엎드리는 형님을 보니 웃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인간이란 동물이 이렇게 비굴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 사람은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구나. 그저 계급으로만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 더욱 화가 났죠. 전 그 자리에서 웃기지 말라며 호통을 쳐댔고 아빠는 그런 모습을 보며 얼굴을 찌푸리셨답니다. 어쩜 그러냐고 말이죠. 이제 와서 처음으로 나한테 사과하네? 당신 나 처음 만났던 레스토랑 기억해? 옷에 물 좀 쏟았다고 사람을 아주 경멸하듯. 나보고 꿇으라고 했지? 너나 꿇어봐 어디 한번. 결혼해서도 그놈의 서민 타령. 너도 서민 아니면 뭔데? 이제서야 후회해? 아니 동서, 그건 내가 동서 사정을 몰랐을 때잖아.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잊어줘. 그날 일은 다 잊은 거 아니었어? 못 잊었어. 지금도 나 잡상인 취급하며 내쫓으려 했잖아. 네 업보야. 나 너 용서 안 해. 그리고 가족으로 엮지 마. 불쾌하니까. 우리가 가족이 아니면 뭔데? 회장님 오해하시게 자꾸 왜 그래 동서? 내가 잠깐 화가 나서 그런 거 알잖아. 그니까 제발 좋게 넘어 좀 가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 형님은 그제야 저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회사 로비에선 형님과 저를 보며 수근수근거렸고 형님은 그제야 주변 시선이 의식이 됐는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일어나더니 순간 수치스러웠는지 쏜살같이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저희 아빤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본인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본사 직원들은 그 모습을 사진을 찍는 듯 했고 아무래도 회사 인트라넷에 형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가 있겠다 생각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널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나머지 너의 어린 시절을 그렇게 힘들게 했어. 아니에요. 그래도 아빠가 날 버리지 않고 평생 가슴속에 새겼다는 게 중요하지. 난 평생 아빠가 날 안 찾을 줄 알았어요. 이제 그동안 못해줬던 거 다 해줄 거니까 걱정 마라. 너 힘들었던 세월 다 보상해줄게. 그러니 기죽지 마. 진작 찾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가난하기도 했고 그 서러움을 아니까 정말 너한테 떳떳하게 나타나고 싶었다. 이해해 주렴. 아빠는 절 꼭 안아주셨고 집에와 형님은 또 한 번 저에게 전화로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뻔히 알면서 잡상인으로 신고한 것부터 절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형님은 제가 더 이상의 사과를 받아들여주지 않자 용서받길 포기했는지 전화를 끊더군요. 그리고 형님은 다음날 해고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해고는 아니고 법무팀에서 관리팀으로 이적이 되었고
관리팀은 거의 지하에 물류창고 옆에 딸린 층이었거든요. 형님에게 나가라는 거였죠. 형님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고 시댁에서도 이번 사건을 아시고 아주버님이 아주 노발대발하시며 혀를 차셨어요. 너 같은 애 도대체 바닥끝이 어디냐? 맨날 급 나누더니 결국 네가 급이 나눠지니 어때? 참나, 어떻게 이런 망신이 다 있어? 재수씨, 미안해요. 내가 따끔히 주의를 줬어야 했는데 그날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 진짜 인간이 어떻게 이러는지. 그러게나 말이다. 설쳐대다 꼴 좋지. 네 서울대 법학과 나왔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더니 결국엔 봐라. 직장도 잃고 지금 집에서 저게 뭐니? 에휴, 인성이 이래서 중요하다니까. 창피해서 원. 제 꼴도 보기 싫다. 정말 저런 애를 어디? 아휴.